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작권에 대한 좀 놀랍고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법이 처음에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시작됐고 또 어떻게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저작권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그 보호 기간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1710년에 처음 저작권법이 생겼을 땐 딱 14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업 저작물 같은 경우는 무려 95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학습을 좀 북돋아보자고 시작한 이 단순한 약속이 이렇게 거대한 통제의 성벽이 되어버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저작권이 처음에는 기간 한정 상품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 고귀했던 원래 목적이 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저작권은 처음부터 평생 내 거 하는 그런 영구적인 재산권이 아니었다는 거죠. 1710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앤 여왕법을 보면 이건 그냥 단기적인 인센티브였어요. 창작자한테 잠깐 독점권을 줘서 좋은 작품 많이 만들게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작품을 우리 모두의 자산, 즉 공공 영역으로 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또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 사회적 계약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약속 지켜졌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그 약속은 계속해서 깨지고 또 늘어났습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 28년, 그러다 42년, 75년, 그러다가 결국엔 95년까지 이제는 뭐 작가 한 사람의 평생을 훌쩍 넘어서서 거의 기업의 자산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끝없는 연장의 행진, 그 정점에는 과연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쥐 한 마리 이야기입니다. 흔히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죠. 기억해 두세요. 1998년, 바로 이 해가 문화의 흐름이 꽁꽁 얼어붙어버린 해입니다. 이 법 하나 때문에 1923년 이후에 만들어진 그 수많은 작품들이 우리 모두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길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꽉 막혀버린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법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요? 자, 보시면 압니다. 2003년이면 저작권이 끝날 운명이었던 미키마우스를 구하기 위해서 디즈니가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로비를 한 겁니다. 법안을 직접 다루는 의원들한테 정치 자금을 뿌리고 법안을 밀어주는 의원들을 콕 집어서 관리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중요한 법안이요, 무슨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토론 한 번 없이 그냥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상원 의원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행크 브라운 의원. 그가 남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이것은 도덕적 분노입니다. 한 거대 기업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작품으로 20년 더 돈을 벌겠다고 의회를 움직였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법의 실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저작권을 지키려고 필사적인 디즈니야말로 사실은 저작권이 없는 공공의 이야기로 제국을 건설했다는 점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다른 사람은 못 올라오게 걷어차버린 격이죠. 이걸 바로 디즈니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인류 모두의 자산을 마음껏 가져다 써서 대성공을 거뒀지만 내가 만든 건 다른 사람 절대 못 쓰게 하겠다. 바로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보세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라이온킹, 심지어 겨울왕국까지 우리가 아는 디즈니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은요, 사실 전부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림 형제, 셰익스피어, 안데르센, 이런 공공재가 없었다면 지금의 디즈니 제국도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겠죠. 자, 그럼 이제 좀 시야를 넓혀보죠. 이렇게 저작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게 과연 디즈니 같은 큰 회사에만 좋은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경제학에 안티커먼즈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공유지의 비극은 많이 들어봤죠. 이건 자원을 너무 많이 써서 고갈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안티커먼즈는 정반대예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고 그 권리 장벽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그 자원을 쓰지 못하고 결국 썩혀버리는 과소이용의 비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비극이 바로 지금 우리 문학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배경에 포스터가 잠깐 스쳐 지나갔다고 제작이 중단돼요. 옛날 책이나 영화 필름들은 저작권 때문에 디지털로 복원도 못하고 그대로 썩어가고 있고요. 창작자들이 과거의 유산을 딛고 뭔가 새로운 걸 좀 해보려고 하면 이거 써도 되나? 하는 허락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20세기에 만들어진 문화유산의 절반 이상이 지금 고화 저작물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저작권은 아직 살아있는데 권리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아무도 쓸 수가 없는 말 그대로 법적인 미아가 되어버린 작품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대한 문화적 블랙홀이 생긴 거죠. 근데 이런 통계나 경제 이론보다 어쩌면 우리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이 망가진 시스템이 만들어낸 한 인간의 비극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바로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님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창작자를 지켜줘야 할 저작권법이 어떻게 창작자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정말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자기가 만든 캐릭터를 그렸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고 수많은 사업이 벌어지는 동안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결국 작가님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법원은 그 계약이 불공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정의였죠. 자, 이렇게 좀 암울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제부터는 저작권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창작의 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적 환경주의라는 건데요. 되게 멋진 비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염으로부터 자연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정신의 토양이 되는 공공 영역이라는 문화 환경도 과도한 사유화라는 오염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무너진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꽤 구체적인 방법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처럼 저작권 보호 기간을 짧게 하고 계속 보호받고 싶으면 돈을 내고 갱신하게 하는 갱신제도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안 쓰는 작품들은 자연스럽게 공공의 자산이 될 테니까요. 또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고화 저작물은 그냥 쓸 수 있게 해주고요. 이렇게 창작의 생태계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위대한 유산들을 계속 이렇게 굳게 잠가두기만 한다면 과연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고여있을 때가 아니라 자유롭게 흐를 때 생명력을 얻는 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문화적 토양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